지금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외교 패러다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봅니다. 네. 후보자께서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경제와 안보 융합 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경제, 안보 그리고 과학 기술의 융합 시대이다. 네. 그리고 외교부는 정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가장 그 앞에 나와 있는 최전선에 나와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큰 변화들이 지금 올해는 선거의 해니까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 같으면 미국 대선 향방에 따라서 그 정책 자체가 거의 정반대로 바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중국 같으면 지금 현재 자원 무기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미국 민주당의 그 정책대로 동맹을 아주 중시하고 동맹과 함께 이 국제적인 관계 일을 풀어가려 하는 반면에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에서도 봤듯이 그 자국 이익 우선의 그런 기조로 신고립주의를 더 강화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 정부와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도 밀어붙일 가능성도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그런 그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이 굉장히 상황이 유동적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외교부에서 지금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가능한 인맥도 동원해 가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가지고 양당 민주공화 양당의 어떤 정책 변화가 움직임이 어떤지 그런 것도 살펴가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어 차원에서는 저 지난번에 이제 NCG 합의가 뭐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뭐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호주에서 오커스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그 한미 그 핵 협정 관련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건 그것 자체가 플루토늄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로 삼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 내로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용 후 핵연료들이 전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박병석 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충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루 살펴가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뭔지 또 거기서 얼마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기존 협정과 협의 틀 내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 지난 8월에 게르마늄, 갈륨 수출 통제하고 또 지난 12월 1일부터는 흑연 수출 제한하고 거기에다가 지난 12월 21일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이제는
히토류에 대해서도 뭐 가공 기술 수출까지도 금지하는 지금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세계 히토류 생산 거의 60%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히토류 가공 정제 산업으로 따지면 90%가 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그 대비책이 있으신지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은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뚜렷한 그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여러 가지 파장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여러 가지 공급망 안정성이 위해가 되는 도전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중 의존도를 그 점에서는 줄이고 또 중국과 또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있는 걸 모색을 해서 그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협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도 이 공급망 협력 분야에서는 뭐 상당히 협력할 의지가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부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사업 중에 중국 정부 지도부와의 협력 관계 구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게 전체 예산 중에 38% 정도 가장 비중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또 전체의 4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 네. 지금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게 되면은 한번 살펴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법이 뭐가 있을지 또 정책적으로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안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관련해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그리고 또 중국의 그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또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우리나라 그 완성차 기업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국의 중동 최대 수출 거점으로 성장 중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동차 산업 비중이 무려 64%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도 거기에 맡기고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 같으면 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국내 완성차 기업에 타격을 받을 것은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그 공급망 혼란이 에 대해서 그 외교부에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그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점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더 살펴보고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외교부의 대책은 지금 IPEF의 공급망 협정에도 가입이 됐고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또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파트너십이라고 MSP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가입을 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국제 차원에서의 그런 공급망 안정을 위한 그 그룹핑 이니셔티브에 우리가 적극 가입해서 연대해서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가고 있고요. 이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또 양자 차원에서 뭐 몽골 같은 나라하고 히토류 관계 이런 협의체가 있고 해가지고 거기 미국하고도 같이 참여해서 삼자 간 협의체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 복수 다자 간의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연대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외교부 차원에서 하고 또 산자우라든가 관계부처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정보 공유하고 제 공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또 활용을 하고 지금 46개 공간의 에너지 관계 거점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도 지금 여러 명이 파견돼 있고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문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연관된 그런 부분으로 바로 그 홍해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곳으로 그 배를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해운사들 희망봉을 거쳐서 오고 있으면서 물류 지연 비용 상승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뭐 그것도 하여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이런 데하고 의논해서 외교부가 역할을 할 게 뭐 있는지 새로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사실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그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 21세기 디지털 기술이 공공외교로의 진화와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한 동력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재작년에 미국에 국감을 가면서 참 놀랬던 것이 그 당시 2년 전인데 미국 국무성에서 50명의 데이터 사이언트를 신규 채용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외교 정책들을 수립하는 걸 보고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쫓아가려면 정말 우리나라가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보면 아주 상위권에 속합니다. 스위스에서는 8위, 영국에서는 6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디지털 외교 인덱스 보면 G20 중에서 우리나라가 19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실제 외교 환경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예요. 안 의원님이 그 지적해 주신 걸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보니까 그동안에 외교부에서 21년도에 저희도 그 디지털 공공외교 개념을 도입해서 부서도 신설하고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그 기후 위기 대응 또 AI 외교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디지털 공공외교 시스템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더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